여기 한국을 깔보던 일본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일본을 넘을 수 없어.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 일본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할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난카이 대지진이 다가오면서 그의 확신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반드시 온다. 일본은 붕괴할 것이고 정부는 무능할 것이며 국민들은 방치될 것입니다. 대비는커녕 서로를 탓하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들었습니다. 이제 일본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야.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시스템은 시대에 뒤처졌고 대비책은 허울 뿐이었으며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시스템, 실시간으로 울려 퍼지는 재난 문자, 신속한 대처. 그가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 일본보다 못하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보다 더한 충격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사토라고 합니다. 일본 규슈에서 태어났고 지금껏 한국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린 시절부터 일본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집안 어른들도 일본이 기술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말이 제 주위를 맴돌며 불안감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지만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소문을 듣고서 저는 호기심이 발동해 그곳을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행을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한국이 좋다고 하는 걸까? 라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풍경과 도시 모습이 너무 현대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저는 그저 일본이 최고니까 한국은 발전해봐야 일본보다 못하겠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영상 속의 서울은 당장 내일이라도 일본을 추월할 듯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니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가볼만 하긴 해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집안 어른들에게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본도 좋은 곳이 많은데 한국을 왜 가느냐?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이상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조금은 긴장했습니다. 정말 일본보다 발전했을까? 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설렘보다는 당혹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공항부터 눈부시게 깨끗하고 체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쳇바퀴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인천공항 직원들과 자동화 시스템을 보며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봤던 첨단 공항은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숙소가 있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도시의 색감이 느껴졌습니다. 우선 건물들의 디자인이나 거리 모습이 생각 이상으로 세련되어 보이더군요. 숙소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또렷한 목소리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안하게 계시길 바랍니다. 일본어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지만 저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써보고 싶어 간단한 표현으로 대답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크인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그분은 웃으며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했어요. 사실 저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더 길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짧은 교류만으로도 한국이란 나라가 처음부터 제게 호의적인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잠시 짐을 풀고 나니 벌써 점심때가 다가오더군요.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숙소 근처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길마다 맛집이 즐비했고
간판들이 화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가게로 들어가 봤는데 메뉴판에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어서 조금 난감했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친절하게 사진이 들어간 메뉴를 내주셔서 쉽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매운 음식 괜찮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자신 있게 네, 잘 먹습니다라고 답변했다가 조금 큰 코 다쳤어요. 한국의 매운맛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렬했거든요. 혀 끝이 얼얼했지만 그 매운맛 뒤에 따라오는 깊은 감칠맛이 너무 좋아서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니 길거리에서 한 청년이 지도를 보고 헤매고 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영어로 물어보니 그 친구도 관광객이라 둘 다 어설픈 한국말로 길을 물어보고 다니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행인들이 망설임 없이 다가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며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청년도 제게 한국 사람들 진짜 친절하네요 라고 말하며 고마워하더군요. 사실 일본도 친절한 나라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낯선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다정하고 직접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대학 시절 알게 된 한국인 지인이 저를 환영해 준다며 식사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이라는 번화가였는데 빌딩 숲이 어마어마했고 밤이 깊어지자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마치 미래도시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트렌디한 옷차림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어요. 지인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한국에는 왜 오신 거예요? 그냥 여행인가요? 저는 살짝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요즘 일본이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이라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러자 지인은 웃으며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우리도 열심히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태도를 보면서 일본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한국은 꾸준히 쌓아 올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느낀 한국의 첫 인상은 세련되고 친절하며 효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것은 극히 일부분이겠지요. 하지만 벌써부터 일본과는 또 다른 활력을 발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을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시장 골목에서는 이미 활기가 넘쳐났어요. 각종 어묵과 떡볶이를 파는 작은 포장마차들부터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진열해둔 가게들이 일제히 저를 반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확실히 한국의 전통시장은 독특한 매력이 있더군요. 일본에서도 시장 풍경을 자주 봤지만 이곳은 더 시끌벅적하고 흥정도 활발하게 오갔습니다. 한 상인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채고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과일 한 봉지를 건네주셨어요. 시장 구경을 마친 뒤에는 한국 친구가 경복궁에 가볼래요? 하고 제안해줬습니다. 원래는 유명하다는 현대적 쇼핑몰을 찾을까 했는데 전통의 숨결이 깃든 장소를 먼저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주변 승객들의 스마트폰 사용 풍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최신 기종으로 보이는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이나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거든요. 경복궁에 도착하자 커다란 정문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친구는 조선시대의 궁궐이 어떻게 훼손되고 또 어떻게 복원되었는지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 궁궐도 많이 파괴됐대요. 지금은 복원한 건물이지만 옛 자취를 다 살릴 수는 없었대요.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저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고 한편으로는 제가 몰랐던 진실이니까요. 일본에서 배운 역사 수업에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을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결코 비난의 눈빛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는 지났으니까 앞으로 서로 배려하며 좋게 지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관대함에 오히려 더 미안해졌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온갖 감정들이 뒤엉켰죠. 이후로도 궁궐 안쪽을 여유롭게 둘러보며
옛 건축미를 감상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우아한 지붕 곡선을 보면서 저마다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한국의 저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들였을 정성과 관심이 상당하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어요. 신기하게도 이 전통적인 풍경 한가운데에서도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라이브 방송을 켜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궁 투어를 마친 뒤 맛있는 한식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 식당에서는 기본 반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라면 한 끼 식사에 이렇게 다양하고 푸짐한 반찬이 따라 나오는 일은 드물거든요. 밥을 먹은 뒤 친구와 헤어지려는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경복궁을 둘러보며 다시금 느낀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갈등, 그리고 현재 제가 몸담은 일본 사회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떠올리니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친구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대문역에 내리자 도시의 세련된 모습 뒤로 옛 붉은 벽돌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안내판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곳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며 배운 역사 속 조선 침략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아른거렸거든요. 입구에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높은 담벼락이 먼저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했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었다고 하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좁은 독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면마다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와, 이곳에서 정말 사람이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어요. 저는 안내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일본이 이 땅에서 저지른 잔혹함을 체감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들의 고통이 저를 향해 고스란히 다가온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서 배운 역사 교육은 겉핥기 수준이었고 구체적인 인권 침해나 잔혹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고개를 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형무소 건물을 한 바퀴 돌아본 뒤 구석에 자리한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자료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당시의 포스터, 문서, 독립운동가들의 유품 등을 실제로 보니 활자 이상의 생생함이 전해졌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쓴 옥중 편지에는 간절한 호소와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나오는 길목에서 한국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전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런 역사를 좀 더 솔직하고 깊이 있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일본 안에서조차 과거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시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밖으로 나왔을 땐 해가 한껏 솟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왜 진작 이런 곳을 찾아와 보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가 들었어요. 어쩌면 제게 주입된 일본 우월주의나 일본 중심적 역사관이 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결심하기 전까지 저는 그저 한국이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는 선입견을 안고 살았으니까요. 관람을 마치고 나온 뒤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는데 결국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진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하면 된다고 전 믿어요. 이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순간 울컥할 뻔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인 채로 네, 앞으로는 일본인으로서 이런 역사를 더 잘 알고 우리 쪽에도 알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서대문 형무소는 저에게 한국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품고 있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본 것이죠.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위해 기록하고 반성하는 과정이야말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강인함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맞닥뜨린 역사의 무게가 제게 더 큰 책임감과 성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지라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며칠간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한국이 꽤 발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막상 와서 직접 보니 그 발전의 수준이 경제나 기술에 국한된 게 아니더군요. 지하철을 탔을 때 와이파이부터 충전시설까지 편리함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디지털 안내 화면으로 운행 상황을 실시간 안내해주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꽤 유명하다는 IT 벤처 회사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의 소개로 소규모 투어에 합류했는데 회사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컴퓨터 모니터 수십 대가 줄지어 돌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곳을 둘러보며 문득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런 속도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일본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 문화를 고수하는 편이잖아요. 그 결과 빠르게 변하는 세계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뛰어난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구축해 해외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나서 안내 담당자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일본은 예전부터 기술 강국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 한국이 더 앞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털어놓았죠.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기초과학이나 전통 제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특징이죠. 서로 다른 장점을 가졌으니 함께 협업하면 좋을 텐데 최근에는 여러 이슈가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 말이 어찌나 가슴에 와닿던지 저는 괜히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일본이 최근에 정체되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니 이미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로변에는 높다란 빌딩들이 형형색색의 조명을 뽐내고 있었고 거리엔 택시와 버스가 끊임없이 오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 나라 사람들은 참 일도 열심히 하고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발전을 이루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죠. 서대문 형무소에서 느꼈던 역사적 무게와 현재 도심에서 마주하는 최첨단의 풍경이 묘하게 대조되어 저를 한껏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우리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분명 한국 사회는 역동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과거 식민지 시대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어디를 가든 친절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선술집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거든요. 저는 당시 일본이 겪은 대규모 재난을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정말 큰 피해가 있었죠. 아직도 복구가 완벽하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라고 제가 말하자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한국에서도 그 당시 일본을 돕기 위해 구조대를 빨리 파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한국이 우리를 도왔다고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사실 제가 알던 일본 언론에서는 그 주제를 길게 다루지 않았고 오히려 국제사회 전반의 지원을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저 여러 나라가 원조 물품을 보냈다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말로는 한국 구호팀이 비교적 초기에 현장에 도착해서 수색 활동을 했고 민간 차원에서도 엄청난 기부금과 구호 물품이 일본으로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일본 뉴스에선 크게 못 본 것 같은데 하고 반문하자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관련 기사를 찾아 보여줬어요. 한국 언론사들이 보도한 구조활동 사진과 시민들이 모금에 나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사실 일본 안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국제사회의 도움에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일부 정치인이나 극우 언론에서는 혐한 정서를 더 부추기기도 했거든요. 한국의 지원은 자기 PR에 불과하다거나 그들이 해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식의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다는 걸 얼핏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지에서 한국인들 이야기를 직접 듣고
관련 자료까지 확인하니 그 왜곡이 얼마나 심했는지 비로소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술이 제법 들어간 상태였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진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고도 제대로 고마움을 전했을까? 하는 미안함이 커졌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도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 상처가 크니까요.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정서가 훨씬 강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일본도 그때 엄청 힘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줬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았습니다. 과연 일본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한국 구조대나 기부금 소식 등이 정말 많더군요. 개인 SNS에 남겨진 감사 메시지도 있었고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아진 성금이 상당하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한일 관계라 함은 주로 정치적 이슈나 역사 문제로 인한 대립만 부각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알게 되니 정치적 논란 뒤편에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인간적인 교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이 이를 충분히 다뤄주지 않았다는 점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한국인 지인이 초대한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대학원생부터 직장인, 프리랜서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여 근처 카페에서 토론을 하는 자리였어요. 모임에 들어서자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저를 반갑게 환영하며 자리를 권해줬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한국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하고 묻는 이도 있었고 요즘 일본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라고 솔직하게 의견을 내놓는 분도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컨대 일본과 한국이 최근 맺은 여러 협정이나 교류 사업 중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아 대중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어요. 한 회사원분은 양국 기업 간 신기술 협업이 꽤 활발한데 정작 뉴스에서는 갈등만 대서특필하더라고요 라고 털어놓았고 대학원생은 서로 교류하면서 장단점을 나누고 학습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긍정적인 관계가 될 텐데 늘 발목을 잡는 정치적 이슈가 아쉽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라는 점도 솔직히 인정했어요. 우리도 내적으로 문제는 많습니다. 사회 격차나 청년 취업난,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의 불투명한 관계 같은 부분이 골칫거리죠 라고 하더군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 참가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실제로 사시는 분 관점이 궁금해요. 저는 머뭇거리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정부 대처도 국민 기대와는 어긋나는 면이 많고 특히 청년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것 같아요. 제 답변에 몇몇 분은 서로 돕고 배우면 분명 더 큰 성장을 이룰 텐데 왜 자꾸 과거 문제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발목을 잡힐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그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일제강점기의 역사나 최근 무역 분쟁 등을 완벽히 해결할 대안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며칠 더 한국에 머무른 뒤 일본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구나 하는 뿌듯함과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출발 전에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생각했을 뿐인데 막상 와보니 이 나라는 발전 이상의 의미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일본 우월주의적 시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보는 한국은 늘 정치 갈등, 반일 감정, 혹은 잠깐의 경제 호황만 부각하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한국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진취적인 사회였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한 나라가 아니겠지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도 정부 정책이나 사회 불평등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기보다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돋보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외국이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친밀감마저 생겼어요. 출국 수속을 마친 뒤 대합실에 앉아 비행기 탑승 시각을 기다리면서 이번 여행에서 겪은 일들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느낀 역사적 무게, 서울 한복판에서 체감한 첨단 IT 기술, 재난 대비 문자에 깜짝 놀랐던 기억,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보여준 도움.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진하게 적시고 지나갔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고 저는 서둘러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창밖으로 활주로에 정렬된 비행기들이 보이더군요. 이제 곧 일본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 이 여행이 저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발전과 역사적 성찰,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많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변화도 분명 어디선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나라를 찾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들어요. 동시에 일본도 그 사이에 무언가 달라져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더 이해하고 때론 협력하며 과거보다는 훨씬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영국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이민자 폭증, 복지 붕괴, 반이민 시위까지 분열은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2위 이민자 증가율을 기록한 한국은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영국과 다른 걸까요? 영국 정부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여성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영국 정부의 임무를 받고 한국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 메이 웨스트입니다. 영국 정부에서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중국에서 이민 오셨지만 어머니는 영국인이고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중국에서 온 것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 자신은 오히려 영국적인 삶에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요즘 제 직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에요. 영국의 이민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주권을 되찾겠다던 구호가 결국 이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노동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농업과 요식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국민보건서비스는 응급실 대기 시간이 12시간이 넘는다는 불만에 시달리고 있어요.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건 주로 난민과 비숙련 노동자들인데 이들 역시 적응은커녕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런던 동쪽의 한 지역에서는 최근 폭력적인 반이민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 라는 구호가 거리를 메웠죠.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 돌을 던지는 무리와 울면서 도망치는 이민자 가족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분열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정부는 해협을 건너오는 난민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이 이를 비난하고 있고 영국 내부에서도 이게 정말 해결책인가? 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극우 정당은 이민자 혐오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 하고 급진적인 좌파는 모두를 수용해야 한다는 이상론을 펼치고 있죠. 이 와중에 제게 내려진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라. 제가 영국 정부의 이민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과제 중 가장 막막한 임무였어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건 이미 실패로 판명났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죠. 그러던 중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2023년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민자 증가율을 기록한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요? K-팝과 BTS,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말고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고서를 읽을수록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망설임 끝에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사무실 동료들은 놀라워했죠. 한국에서 뭘 배워오겠다는 거야? 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가진 비밀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이 더 이상 갈라지고 부서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을 때 저는 마음속에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드디어 한국이다. 이 땅에서 제가 찾고자 했던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었죠. 입국 심사대에 서면서 저는 영국 공항에서 자주 보던 혼잡스러운 장면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곳은 너무나 정돈되고 조용했어요. 심사대 직원은 친절히 미소를 지으며 입국 목적을 물었고 깔끔하고 능숙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의를 중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이런 작은 순간에서도 그걸 느낄 줄은 몰랐어요. 짐을 찾고 로비로 나오는 길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느껴졌어요. 공항 내부가 이렇게 정갈하고 체계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영어로 된 표지판이 많아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공항 안내 데스크 직원도 저를 보자마자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는데 제가 머뭇거릴 틈도 없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줬어요. 서울역까지 가려면 공항철도를 타시면 됩니다. 자동 발권기에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티켓 구매 과정에서도 놀랐습니다. 발권기의 인터페이스는 사용하기 너무 간단했고 화면 언어 설정에서 영어를 고르니 모든 절차가 명확하게 안내됐어요. 이 정도면 영어권 외국인도 전혀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갔고 깨끗한 시설과 질서 정연한 분위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영국의 혼잡한 지하철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공항철도에 탑승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보였고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도 많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어떤 아시아계 여성은 짐가방을 정리하며 친절하게 다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질서와 배려가 당연한 듯 보이는 이 광경은 영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뒤 저는 숙소로 가기 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역 근처 거리에는 다양한 간판이 즐비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걸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봤는데 떡볶이, 어묵 같은 것들이 작은 포장마차에서 맛있게 팔리고 있었어요. 매운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던 저는 다음 기회에 먹기로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해답이 정말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보여준 첫 인상은 저에게 아주 강렬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질서와 체계는 마치 잘 짜인 무대 같았고 거기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듯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다문화 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의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차례였죠. 영국과는 다르게 이민자 문제를 갈등보다는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시스템이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진면모를 보고 싶었습니다. 다문화 센터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벽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환영 문구가 적혀 있었고 한국 전통 문양과 세계 각국의 국기가 어우러진 장식들이 이곳의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로 들어서니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라는 말에 저는 살짝 머뭇거리다가 영국에서 왔고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과 방문 가능한 공간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가장 먼저 안내받은 곳은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고 선생님은 천천히 발음을 가르치며 학생들이 따라 읽도록 유도하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3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이곳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수업을 듣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지금은 간단한 대화는 문제없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가장 좋은 점은 제 아이가 차별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정말 소중히 여겨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묘하게 찡해졌습니다. 영국에서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 종종 겪는 차별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률 상담, 취업 정보 제공,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기다리던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남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이곳 상담실 덕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힘들 때도 많지만 적어도 여기선 저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영국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라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민자 노동자들이 종종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센터 한쪽에서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학생과 한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였는데 각국의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어 나누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브라질 출신의 유학생 아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한류를 계기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BTS의 노래를 듣고 이 나라엔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기술과 전통, 현대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하며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조금 낯을 가리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면 정말 친절하고 따뜻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들이 이 사회에 정착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의 방식과 너무도 달랐어요. 영국은 이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담으로 여기는 반면 한국은 이민자를 사회의 파트너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센터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류였어요.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콘텐츠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왜 한국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이민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BTS를 처음 알게 된 건 친구가 보내준 뮤직비디오 덕분이었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속 세트와 퍼포먼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이지? 라는 호기심이 생겼죠. 그녀는 BTS의 팬덤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드라마와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어요. 결국 그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디자인을 전공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영국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유형의 이민 동기였습니다. 영국으로 오는 이민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떠밀리듯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유럽이나 개발도상국 출신의 노동자들은 더 나은 소득을 찾아 이민을 선택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국의 문화나 사회에 대한 이해나 애정은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죠.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거나 동경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의 동기가 국가와 사회의 통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영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온 이민자들이 생존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임금과 조건을 기대하며 이민을 선택하지만 영국 사회는 그들에게 온전히 통합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민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며 영국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반면 한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은 이미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사례들을 보았지만 이민자들이 처한 현실이 항상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지역의 한 중소기업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솔직히 기대 이하였어요. 건물 외관은 낡았고 작업 환경도 깔끔하지 않았어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 공장 내부는 답답한 공기가 가득했고 기계 소음이 귀를 찔렀습니다. 저를 맞이한 공장장은 한국인 관리자였는데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무언가 씁쓸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공장 안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파키스탄에서 온 30대 남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리였어요.
알리는 3년 전 한국에 왔고 매일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여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파키스탄에 있을 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기선 돈을 모아서 가족에게 보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알리의 대답은 제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고국에서의 절망적인 현실보다 나아 보였던 겁니다. 저는 그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른 노동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한 여성은 한국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몰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도와줬고 지금은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한국의 노동법이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긴 근무 시간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캄보디아 출신의 남성은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며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에서 일하지만 식사 시간에도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끔은 우리가 이 사회에 진짜로 속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은 제게 이민자들이 겪는 문화적 고립의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공장에서의 하루는 저에게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민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과 따뜻한 문화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그 이면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근로 환경은 생각보다 열악했고 이들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공장을 떠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일까? 아니면 단순히 필요에 의해 이들을 고용하는 나라일까? 이 질문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고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노동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 명백했기 때문이었죠. 공장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 정부의 이민자 정책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을 고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넘어서 한국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민자들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를 위해 저는 이민자 정책에 정통한 한국의 한 정부 관계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정부 건물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명함 교환 후 대담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는 한국 정부의 이민 정책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민 정책은 단순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정착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교육 상담과 지역 커뮤니티 활동까지 지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상담이나 법률 지원도 제공합니다. 그는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이민자를 단순히 노동력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교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는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민자와 한국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가 당연히 적응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가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이 과정 자체를 정책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통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민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문화 페스티벌,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이 이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정책적으로 이민자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통합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 모든 이민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특히 공장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떠올랐습니다. 정책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담이 끝날 무렵 그는 한국 정책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경제적 이민자들의 권리 보장과 지역 주민들의 이민자 수용성 향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민자를 단순히 타자로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경험하고 관찰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이민자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필요나 숫자로만 보지 않고 그들이 한국 사회와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물론 문제도 분명 존재했지만 한국 정부가 지역 사회와 이민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배울 만했습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이민자들은 여전히 고립된 커뮤니티에서 머물며 주류 사회와 교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만이 아니에요. 영국의 정책은 이민자를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융합시키기보다는 그저 일자리 문제나 복지 혜택 같은 단편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갈등의 시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민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한류였습니다. 브라질 출신 유학생 아나는 BTS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웃었고 다른 외국인들 역시 드라마나 케이팝, 영화가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그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영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 음악, 예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대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영국 사회와의 문화적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영국도 우리의 문화를 더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민자들이 이 나라를 단순한 생존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의 꿈으로 느끼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이민 정책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다문화 센터와 같은 시설로 정착을 지원하는 구조는 영국이 배워야 할 부분이었어요. 영국은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정착 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하죠. 한국에서는 이민자를 단순히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영국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어요. 단순히 경제적 기여를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민자들이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 앉아 정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이민자 문제를 관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정책 전문가와의 마지막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만났던 정부 관계자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아직 이민자 사회로의 전환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이민자 커뮤니티와 안정적인 정책 덕분에 큰 갈등 없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민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직면할 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문제는 노동 환경의 한계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촌 지역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언젠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화적 편견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에 대한 차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도 영국처럼 이민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영국에서 겪었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책과 사회적 수용 능력 간의 불균형이 초래했던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해 깊어진 사회적 갈등 말입니다.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영국이 이미 경험했던 과정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과연 한국은 영국이 겪었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민자와 지역 사회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이민자들도 자신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다문화 축제나 지역 봉사 활동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이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국이 이민자들과 함께 성장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차이는 분명했지만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민자 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관리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한국은 그 여정에서 몇 걸음 앞서 있었지만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작은 한식당에 들러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음식인 삼겹살을 다시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처음 한국에 오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젠 조금 익숙해졌어요. 한국 음식과 사람들 모두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는 고기를 정성껏 구워주며 한국은 따뜻한 나라예요. 돌아가시더라도 좋은 기억만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삼겹살 한 점을 먹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나라가 보여준 환대와 배려,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 역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라는 점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이 보여준 좋은 점들을 알릴 겁니다. 하지만 한국도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도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도 언젠가 영국이 겪은 문제를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초기에 구축한 체계와 따뜻함이 약해지거나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영국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따뜻함과 체계적인 노력을 잃지 않고 변화에 꾸준히 대응한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이민자와 함께 성장하며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국의 여정에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